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동안에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 캐나다 오타와를 떠나서 어제 밤늦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 총회 기조연설, 한일 약식회담, 한미 환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뉴욕 일정을 마친 뒤에는 캐나다로 이동해 AI 석학자 회담, 캐나다 쥐스탱 트리도 총리와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공세의 꽃비를 바짝 죄는 모습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곤란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일이 점점 커진다면서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해야지 계속 시간을 끌면 국민 신뢰만 잃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원내대표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40%가량 득표하며 선전했던 이용호 의원도 실망스러운 발언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말씀을 하시고 정확히 뭐였다? 어떤 의미였다? 그런 의미로 이게 진짜 바이든인지 아니면 날리면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인지 그 당시 배경을 설명을 하시고.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대통령의 혼잣말을 왜곡했다는 게 공식 입장인데 일부 의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엄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유상범, 박수영 의원은 잡음을 제거한 윤 대통령 육성을 들어보면 욕설이나 바이든이란 단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을 향한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권성동, 조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논란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며 과거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을 소환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해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과거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쓴 것이 명백한데도 광우병 사태를 운운하며 혹세무민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난 일주일 국격이 무너졌다며 윤 대통령 순방 외교 일정 전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과 대통령실 해명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전국이 얼어붙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 취임 한 달을 맞습니다. 민생 입법을 강조하면서 정기국회 전국 주도권을 선점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당대표 취임 이후 본격화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 등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제안을 던졌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절차와 형식은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도 정기국회에 들어서자마자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면서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초부자 감세, 첫 예산안은 서민 예산 삭감이라며 전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169석, 다수 의석을 앞세워 대한정당으로서 존재감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이 대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대표는 동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가 하면 축하한다는 덕담해 주셨고 또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중진부터 초재선 의원들까지 두루 만나는 식사 정치를 재개하면서 대선 경선부터 이어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단 한 차례 언급하긴 했지만 정쟁과는 애써 거리를 둬왔습니다.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그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데 이어 부인과 아들, 측근들까지 검찰과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은 잠재적인 부담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홍과 윤 대통령의 외교 실수 등이 주목받으면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오히려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국회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우회하고 민생에 주력하는 이재명 대표의 기조는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이런 구상은 오는 28일 이 대표의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민주노총이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합원 수천 명이 모여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붉은 머리띠를 둘러맨 노동자들이 통제된 도로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입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반노동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박한 지금 정부는 손을 놓겠다고 합니다. 민영화로, 규제 완화로 재벌과 자본에 충성하겠다는 정부를 거부합시다. 참가자들은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법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그 절기로 하청 노동자들의 삶이 사회적으로 고발되고 국회에서는 손배금지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에선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막아야 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서울 용산에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 7천여 명은 집회를 마친 뒤 숭례문 인근까지 행진했습니다.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지만 일대 도로가 통제되면서 주말 도심에선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주요 민생 현안을 주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엽니다. 회의에서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스토킹 범죄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응책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우리 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전용기 기내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보고받고 도발 시 즉각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국가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5박 7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위해 이륙하기 직전입니다. 부재기간 안보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도발 징후 관련 상황과 동태를 파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리 준비한 대응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회의 내용과 함께 북한의 도발 징후를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으로 대북 경고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군 당국은 지난 21일에서 22일 잠수함과 SLBM 개발 시설 등이 있는 신포 일대에서 관련 동향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북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5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과 이달 말 동해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SLBM 도발을 감행한다면 이는 고강도 도발을 재개하고 나선 것으로 한반도 긴장이
더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SLBM은 파괴력이 매우 큰 전략무기 형태이기 때문에 고강도 도발임이 확실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북한이 더욱더 고강도 도발 7차 핵실험의 가능성까지 열고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길을 다시금 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북한은 핵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여러 발의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이상 신형 잠수함 개발 등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 18일 신포 조선소 일대의 선박 직결 상황을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새 잠수함 진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어제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방문해 항모 운용에 대해 보고받고 굳건한 한미연합작전 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의 방문에는 폴 제이 러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함께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준비 동향이 군 당국에 포착된 가운데 한미군 수뇌부가 미국의 대표적 전략 자산인 항모를 함께 찾아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강조한 겁니다. 마이클 도널리 제5 항모 강습단장은 미 항모 강습단의 입항과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함으로써 북한이 도발한다면 압도적인 능력으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을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당시 청와대 고위직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자들의 직권 남용 혐의가 핵심인데 관련 자료에 대한 삭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관건입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을 2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서훈 전 국정원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정부의 주요 고위직도 조만간 소환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7월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대표 혐의는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적용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직권남용죄는 직권이 남용됐는지 상대방의 직무 범위가 아닌 일을 시켰는지 입증하는 게 까다로운 데다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나 재량 행위라는 반박 때문에 유죄를 끌어내는 게 어렵습니다. 때문에 결국 자료 삭제와 같은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당시 정부 고위직이 임의로 실무진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중심으로 범죄 사실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어민들의 합동조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에서 귀순 관련 표현이 삭제되고 또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이유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서 사건 직후 열렸던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수사 방향이 자료 삭제 의혹으로 틀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두 사건의 본질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됐는지 또 이른바 피격 공무원에 대한 월북몰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배궁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연루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처럼 핵심 쟁점이 자료 삭제 의혹으로 옮아가는 양상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생사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불을 지르거나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500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환자 생명을 살리는 의료진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4일 부산대병원 응급실입니다. 한 남성이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더니 라이터로 불을 댕깁니다. 아내 진료가 늦었다는 게 방화 이유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재빨리 불을 꺼 현장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 등 40여 명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응급실에 온 환자가 의료용 트레이로 의사 머리를 내려치거나 주먹으로 의사 얼굴을 때려 공분이 일었던 과거에 비해서도 현실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폭언이나 폭행, 기물 파손이나
소란 등은 아직도 여전히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을 대비한 어떤 대책들을 많이 마련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협박 사건 등은 10,000건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 응급실에서 벌어진 폭행 등으로 입건된 피의자만 연평균 500명을 넘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 응급의료법을 조속히 개정해 의료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심신장애로 감경받을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응급실 보안 직원 등도 의료인처럼 보호받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응급실 주치폭력의 경우 심신장애라는 이유로 감경 대상이 되어 왔거든요. 이번에 응급실 주치폭력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의료인 폭행을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거나 보복범죄는 최대 무기징역 선고까지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나와 있습니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가 의료진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호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소속 여성 영무원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피해자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 늑장 사과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전주환에게 피살된 영무원이 일하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분향소를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찾았습니다. 지난 14일 사건 발생 이후 처음입니다. 불의의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 가지 현장 다니고 대책이라든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공식적인 사과가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사장은 고인이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는 직원이었다며 오랫동안 스토킹에 시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아 애통하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 전주환이 공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간 것에 대해선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정말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 이걸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러한 어떤 대응이 접근이 어렵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김 사장은 전날 피해자 빈소를 방문해 늦었지만 공식 사과를 하겠다는 뜻을 유족에게 전했고 유족은 이를 수용해 장례를 마쳤습니다. 아쉬움은 많이 못은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나마 그렇게 해준 데 대해서 회사한테 고마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 전주환이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직위 해제된 상황에서도 내부망에서 피해자 근무지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나 공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상황. 여기에다 검찰이 최근 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고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따로 공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상범 사장 개인도 역사와 직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하면서 후폭풍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어젯밤 충북 청주시에 있는 카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충북 옥천군 금강에서는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던 아버지가 숨졌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타오르는 시뻘건 불길에 건물 잔해가 녹아내립니다. 큰 불로 번지진 않을까 걱정스레 지켜보던 시민들은 터지는 폭발음에 화들짝 놀랍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충북 청주시에 있는 카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1층짜리 카센터 건물 한 동을 모두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앞서 2시간 전쯤에는 전남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유연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충북 옥천군 봉이면 금강에서 낚시하던 47살 A씨가 강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A씨는 근처에서 물놀이하던 10대 아들이 강물에 떠밀려가자 아들을 구하러 강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아들은 얕은 물가로 떠밀려와 인근 낚시객에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대낮 서울 도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차를 운전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쯤 서울 관악구 주택가 골목에 차를 댄 뒤 필로폰을 투약하고 서울 동작구 자택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9시간 만에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지난해부터 최소 9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 근처 1차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정차한 버스와 옆 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7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낸 고속버스 기사 등 10명이 가볍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7대가 파손됐습니다. 또 사고 처리를 위해서 도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고속버스 기사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시장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 연말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큰데요. 소비와 투자 심리 모두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미 연준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는 3만 선이 무너지면서 재작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 정책에 세계 금융시장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영국 등 13개국은 자국의 통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미국을 따라 줄줄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전제 조건도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4%대에서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지금 많이 바뀌어서 최근 한 달 사이 많이 바뀌어서 4% 수준에서 그 이상으로 상당폭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인상폭이 관건인데 올해 연말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가중과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를 고려하면 무턱대고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상황. 너무 가파른 오름세고요. 이거는 이 혹독한 수업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가장 우려했던 게 가계이자 부채 부담이에요. 한국은행은 다음 달 중순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기준금리 인상 폭과 시기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예상과는 달리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주택가격 등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비교적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은 사전 안내 사이트에만 하루 평균 2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달랐습니다. 초반 사흘 동안 접수된 안심전환대출 신청 건수는 7,900여 건, 누적 금액은 7,473억 원으로 전체 공급 규모인 25조 원의 3%에 불과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오부제로 분산 신청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예상했을 때는 몇천 건, 몇만 건 준비를 하긴 했지만 예상했던 수준보다도 좀 더 못 미치는 수준이기는 하거든요.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도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까다로운 가입 조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을 넘어선 안 되고 주택 가격도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물론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수도권 주택 매매가 중간값은 6억 4천만 원,
아파트로만 따지면 7억 6천만 원대에 달합니다. 금리가 언제 다시 떨어질지 모르다 보니 장기 고정금리에 대한 선호가 높지 않은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실제 주요 인터넷 카페에는 3%대 후반의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묶는 게 맞는지 고민이라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당장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긴 하지만 향후의 금리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출 기간이라든가 개인들의 대출 조건에 따라서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택가격 등 조건을 완화한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이 새롭게 출시되지만 갈아탈 요인이 충분하지 않다면 흥행 실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값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이번 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8.8원 내린 리터당 1,731.6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2.7원 하락한 1,85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상업 원유 재고량이 증가한 데다 주요국들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국제 원유 가격이 내린 걸로 보입니다. 고시원이나 반지하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분야 공무원이 부족한 탓에 사회 안정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인천 계양구 고시원에 살던 50대 여성이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가족과는 왕래가 거의 없었고 조현병을 앓고 있던 탓에 사람 사귀기도 쉽지 않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화는 자주 한다고 했는데 찾아오는 건 많이 못 받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전화를 하는 이유가 이제 워낙 피해망상 장애가 심하셨으니까. 2년 전 이 고시원에서는 주거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던 50대 남성이 방에서 숨진 뒤 3일 만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사망하기 전 고시원 주인이 동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센터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내면에도 9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모니터 계획을 다 세울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많이 지쳐가고 정신과 치료받는 직원이 되게 많거든요. 사회 취약계층의 고독사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고독사 추정 사망자는 950여 명으로 2년 전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경제나 사회나 문화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 자꾸 이제 주변화되는 거죠. 그 가족들에 의한 어떠한 돌봄이나 지지 기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많이 약화가 되고 있어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2년 전 발굴된 위기 가구 수는 107만여 곳으로 한 해 전보다 70% 넘게 증가했지만 담당 공무원 수는 10%가량 느는 데 그쳤습니다. 현재 복지 업무의 30%는 사회복지직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데 복지 인력을 충원하는 만큼 행정직 공무원이 다른 업무로 빠지다 보니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수는 늘리면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는 그대로 유지하니 결국은 증원 효과는 없고 그 업무는 2배, 3배 늘어나는 거죠. 지난달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개선책을 내놨지만 해당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확충되지 않는 한 비슷한 비극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빼앗은 4개 점령 지역에서 영토 편입 주민투표를 실시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민간 시설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는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져 700여 명이 체포됐고 푸틴 대통령은 전투 거부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지역을 지나는 드네프르강 주변 도시의 기반 시설에 미사일을 발사해 이 중 하나가 아파트 건물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공격을 받은 주민들은 러시아에 대한 분노가 가득합니다. Просто другие животных даже их обижают, если мы будем называть животными. Они просто одноклеточные, по-другому их не назовешь.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는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 투표가 전날에 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사실상 러시아가 점령지를 신속하게 자국 영토로 합병하기 위한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의 경우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무려 97%의 찬성률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전역에서는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70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원령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병력이 자발적으로 항복하거나 전투를 거부하면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갑자기 많은 병력이 한꺼번에 군에 합류하는 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기강을 잡을 수 있도록 군법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군이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목전에 둔 바이든 대통령이 불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의중이 뭔지도 관심입니다. 강성훈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질문받았습니다. 답변은 2년 뒤 81살이 돼도 당연히 재출마를 하겠다던 이전과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재출마를 할 생각은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신 고액 정치 자금의 출처를 공개하자며 공화당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Democrats in the Congress support more openness and accountability. Republicans in Congress so far don't. I hope they'll come around. 민주당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불출마 시사를 계기로 차기 대선 후보군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선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불출마를 결정하면 올 연말쯤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언제나 유력한 후보입니다. But while I may be the first woman in this office, I will not be the last. 지난번 대선 경선에 나섰던 워런 상원 의원과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도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거론됩니다. 차기 후보군이 물밑 경쟁을 벌이면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지도자들을 앞세워 고령이라는 약점을 해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가 끝나면 재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50년 만에 달복기 프로젝트를 위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아르테미스-1 임무 로켓 발사가 또 취소됐습니다. 나사는 현지 시각 24일 열대성 폭풍이 북상함에 따라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아르테미스-1 로켓인 우주발사 시스템의 3차 발사 시도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현재 카리브해에서 휘몰아치는 열대성 폭풍 이언이 허리케인으로 사력을 키울 전망이라며 이언이 로켓 발사장인 케네디 우주센터 등 플로리다주 해안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르테미스-1 로켓은 비행 중에 낙뢰를 피하기 위해서 비가 올 때는 발사하지 않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아르테미스-1 로켓의 발사 취소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허리케인 피오나가 캐나다 동부를 강타하면서 수십만 가구가 정전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24일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동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노바스카사주 전력회사는 고객의 79%인 41만 4천 가구가 정전됐고 인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에서는 95%인 8만 2천 가구의 전기가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뉴펀들랜드주 남서부의 가장 큰 도시인 포트 오바스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홍수와 도로 침수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피오나가 허리케인에서 포스트 열대성 사이클론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시속 137km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산불이 일어나 힘겨운 진화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가뜩이나 기록적인 무더위와 가뭄에 산불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 최은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를 집어삼킨 산불. 이달 초 시작된 불길로 258제곱킬로미터 이상이 화염에 휩싸이고 주민 만여 명이 대피하는 등 올해 들어 가장 큰 산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Fire crews are really working to build and improve containment lines as well as prepping and defending structures that are on the perimeter of the fire. 올여름 무더위까지 덮치면서 캘리포니아주는 뜨겁게 들끓어 올랐습니다. 9월 둘째 주까지 상당수 도시 기온이 매일 40도를 웃돌았고 에어컨 사용 등이 급증하면서 하루 전력 사용량은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인 52,000메가와트를 넘겼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에너지 비상주의보를 발령하고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전기차 충전과 가전제품 사용 자제 등을 촉구하는 절전 경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집안 냉방 온도를 높이고 가능한 한 전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세이브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고 식기세척기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전기차 충전은 하지 않을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We just saw here in California that we had some record heats for like the last 5-6 days and when that happens, there's not enough energy to go around. 기록적인 가뭄으로 물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역 물 공급원이던 강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지면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물 부족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잔디의 물주기나 세차 같은 물 사용이 일주일에 1회에서 2회로 제한됐습니다. 산호세는 지금 일주일에 이틀만 물을 줄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이웃들의 잔디가 모두 다 초록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노릇노릇하게 많이 변했고요. 만약에 물을 충분히 못 줘가지고 식물들이 죽어가면 저희 사막형 그 선인장 종류로 이제 다시 심을 예정이고요. 실제로 물 사용이 원활하지 않자 마당 잔디를 건식형 조경으로 바꾸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주정부는 올해 가뭄 대응 예산을 대폭 늘리고 물 절약 캠페인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이상기온에 따른 전력 공급 부족 가능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마지막 남은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YTN 월드 최음입니다. 미국 곳곳에서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제는 교통사고보다 흔하게 일어날 정도입니다. 고령의 한 재미동포가 총기 사고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총기 소지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나서면서 반향이 일고 있는데요. 조인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총기 사건 사고로 숨진 사람은 4만 5천여 명. 하루 평균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최근까지 사망자가 3만 명이 넘습니다. 이달 초 노동절 연휴 기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총기 사고로 9명이 숨졌고 총격 사건으로 희생당하는 경찰도 해가 지날수록 늘고 있는 상황. 이처럼 미국 곳곳에서 총기 사건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We sit up here and we look around and we look at each other, but everybody is involved. All races, all different ethnic backgrounds. We're all involved, and we all need to come together to stop the gun violence in Philadelphia. 특히 미국 20대 이하 젊은 층 인구의 사망 원인 1위가 총기 사건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의 교통사고로 숨지는 청년보다 총기 사건 사고로 죽는 청년이 더 많은 겁니다. 얼마 전에 2살짜리 아기가 이렇게 총기를 가지고 놀다가 아버지를 쏘는 사건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많이 안타깝고 이런 거에 규제가 조금 더 강화가 됐으면 그런 일이.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박주서 씨는 지난해부터 총기 소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역세를 돌며 이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그 후손들, 우리 후배들이 아직도 흑영동네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아주 불안에 떨고 장사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리 쭉 뻗고 안전한 곳에서 장사 잘하라는 그런 소망도 있고. 지금까지 총기 소지 반대 운동에 서명한 사람은 모두 만여 명. I would like to say that this right here is a good cause and it helps in any way.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박 씨는 서명 인원 10만 명을 채운 뒤 펜실베니아 주정부에 보내 근본적인 총기 규제 강화 대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단시일에 끝나지 않고 꾸준히 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살기 좋은 필라시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YTN 월드 조인영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5,0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동시간대보다 3,536명이 줄었습니다. 토요일 동시간대 기준 7월 9일 이후 11주 만에 최저 기록입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겠지만 2만 명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지난 5월 50인 이상 밀집된 장소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서 50인 기준도 없어지는 겁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내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이 넘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규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실내 마스크는 코로나19와 계절 독감, 겨울 동시 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착용 의무는 당분간 더 유지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심하면 실명까지 유발하는 황반변성 환자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40, 50대 환자가 4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해 비교적 젊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 70대 환자는 10년 전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사물이 휘어 보이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왼쪽 눈이 흐리고 잘 안 보여요. 저가 안 보이고 좀 형체가 이상해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상이 아니야 하여튼 이상하게 보여요. 이상하게. 병원에 갔더니 망막 중심부 황반에 이상 혈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황반 변성 중에서도 진행 속도가 빠른 습성 황반 변성인데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망막세포의 노폐물이 잘 처리되지 못하고 축적돼 물체가 구부러져 보이는 황반 변성 환자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16만 6천 명이던 환자 규모가 4년 뒤 38만 1,000명으로 2.3배나 커진 겁니다. 60대 환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지만 비교적 젊은 40대와 50대 환자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주된 원인은 노화지만 비만과 고지혈증, 흡연과 유전도 영향을 주는 만큼 40대와 50대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저 검사를 정기적으로 이제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게 유전하고 약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친척이나 부모나 이런 부분에서 황반 변성 때문에 실명하신 분이 있으신 분들은 꼭 나이가 50이 되시면은 안저 검진을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시력과 백내장 검사 외에 안저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망막 안에 이상이 있는지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왜곡되거나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기면 황반 변성이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어 곧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특히 이상 혈관이 자라 빠르게 시력이 저하되는 습성 황반 변성으로 진행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황반 변성 위험을 3배가량 높이는 흡연은 꼭 피하고 야외 활동 때는 선글라스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여러 사정상 키울 수 없는 반려견을 맡아서 대신 보호해주는 반려견 보호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견주들은 미안한 마음에 수백만 원까지 지불을 하지만
장기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 거란 기대와는 달리 일주일도 안 돼서 입양을 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한 살 된 말티즈를 키우던 30대 A씨. 아이가 태어나면서 지난달 입양 때까지 반려동물을 맡아준다는 사설 요양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입소비 명목으로 미리 결제한 비용은 264만 원. 장기간 입소에 치료를 받은 뒤 입양 갈 수 있다는 말에 큰 돈을 지불했지만 일주일도 안 돼 입양을 갔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유료증, 사료 같은 거, 훈련 비용, 이런 거 배변 패드, 호텔 비용도 하루에 3, 4만 원 들어간다. 얘가 묵을 시간이 있는데 장기간을 이제 입소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책정을 좀. 서울 강서구에 사는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훈련비, 명목 등으로 7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내고 8년 동안 키운 반려견을 보냈지만 열흘도 안 돼 입양됐고 환불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금액에 대해서 이제 추가 훈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죠 이제. 업체 측은 파양을 전제로 한 상호 간 계약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입소비 등은 반려견을 장기간 맡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계산한 거고 강요한 적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아이가 진짜 입양이 안 가요? 그러면 저희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저희가 치료해주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이가 입양이 쉽지 않아서 길어질 수 있다. 동물단체에선 반려동물 입양을 중개하는 사설기관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파양을 하면서 돈을 받고 그다음에 그 강아지를 입양을 보내면서도 책임비를 받고 이렇게 이중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인데도 그 법을 적용을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긴 거고. 요양보호소를 이용하는 반려인들의 주의도 있어야 하지만 적절한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동해상으로 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몇 발을 발사했는지 또는 몇 시에 발사를 했는지 등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북한이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준비 중인 동향이 확인됐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는 대신 충주호와 대청호 등 대형 내륙 호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들 호수는 주로 수도권 등의 식수와 용수를 제공하는데 정작 충청북도는 용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보상과 함께 물 배정 정책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남한강 최대의 댐인 충주댐. 1986년 완공 이래 수도권 지역의 용수난을 해결했고 연간 8,5kWh 이상의 전력을 생산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충주호가 위치한 충북에서는 하루 용수 공급량 748만 톤의 5.3%만 사용합니다. 대청댐이 있는 대청호도 마찬가지. 하루 용수 공급량 365만 톤 가운데 충북에 제공되는 용수는 60만 톤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전, 충남 등 타지에서 씁니다. 특히 대청호는 지난 1980년 대청댐 준공으로 수몰된 청주와 보은, 옥천 지역 등의 땅으로 이뤄진 호수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충북 청주시 문이면입니다. 바로 뒤로 대청호가 보이는데 이 지역은 40년 넘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수몰에 이은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면서 정작 충북은 산업단지에 공급할 물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6개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물을 계산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보면은 아직까지 확답을 못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데 다 주기로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갖 규제로 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봤다는 게 충북의 주장. 결국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댐 용수 사용 권리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댐 용수 공급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과 상수원 규제 완화 등 5가지 개선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야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의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꼭 싸워서 우리가 쟁취해야 되겠다 그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내륙 호수면 개발 등으로 바다 없는 충북을 지원해주는 특별법 제정도 함께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등 주요국들과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희토류 등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광물 공급망을 분산시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77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 국무장관 주재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캐나다, 일본 등 11개 협력국과 브라질, 몽골, 잠비아 등 8개 자원국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We know that we have to build resilient, diverse, and secure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s by supporting more successful critical mineral projects. 미국 주도로 지난 6월 출범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는 청정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다자 협력체입니다. 희토류, 리튬 등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공공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환경 기준 등을 강화해 자원이 풍부한 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We understand that minerals production and processing requires lots of investment and undertaking lots of risk. Through the MSP, we are committed to helping with both.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해 세금 공제 혜택을 주려는 가운데 MSP를 통한 협력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급망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MSP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MSP는 핵심 광물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구상에서 출발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첨단 제품 원료인 희토류와 리튬, 코발트 가공 정제 시장을 중국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몇 달 동안 광물자원 부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광물 안보 협정의 혜택을 받을 프로젝트를 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세계의 식량 위기를 두고 각국 정상들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탓이라고 성토했습니다.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합의 등으로 최근 완화되긴 했지만 전 세계 곡물의 작황 부진으로 다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지난 20일에 막을 올린 제77차 유엔 총회의 최대 화두는 우크라이나 사태였습니다. 전쟁 피해와 이로 인한 에너지 위기 등에 대한 책임을 두고 러시아 비난 목소리가 컸습니다. 여기에 세계 식량 위기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습니다. Russia must end its illegal war against Ukraine, which has threatened an essential source of the world's food supply. This situation has further deteriorated with the impact of the war in Ukraine, which led to a sharp rise of prices of food. Fertilizers have become 3 times as more expensive than in 2021. 국제 곡물 가격은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밀 선물 가격은 17% 올랐고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28%와 14% 상승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에 합의하고 세계 경제 침체 전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That agreement should never have been necessary in the first place. The only reason it was is because Russia, having invaded Ukraine, was then blockading its ports and preventing food that had been feeding the world from getting out. 하지만 식량 위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곡물 작황이 가뭄 등으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올해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를 지난달 예상에서 3% 더 낮췄습니다. 지난해보다 8% 줄어든 수준입니다. 대두 생산량 전망치도 다시 3% 더 낮췄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작을 장려하기 위해 밀 수매 가격을 지난해보다 24% 인상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11월 말 만료되는 수출 합의의 경신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최근 인도가 국내 총생산 규모에서 처음으로 영국을 앞지르며 세계 5위의 경제대국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밥상 물가가 무섭게 오르면서 시민들의 경제 부담은 극심해지고 있다는데요. 인도 소식은 김성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인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올랐습니다. 특히 밥상 물가와 연관이 깊은 식품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대신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전에는 대형마트나 한국 식재료점에서 주로 쇼핑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현지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들도 싸고. 특히 달걀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19에 200루피, 우리 돈 3,000원이 넘고 감자는 지난달과 비교해 20% 가까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연어는 1kg에 3,600루피, 우리 돈 6만 원이 넘습니다. 이곳은 제가 채소와 과일 등을 사기 위해 자주 찾는 상점인데요. 며칠 전과 비교해보면 10에서 20% 정도의 가격 상승이 눈에 보입니다. 한인들이 주로 찾는 한인마트의 사정은 더합니다. 한인들의 주요 먹거리인 고추장과 된장, 김치 같은 식료품은 한국에서 들여와야 하다 보니 값이 크게 뛰었는데 17kg에 7만 원 정도 하던 고추장이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수입 원자재는 다 오른 듯합니다. 한 50에서 90% 오른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꼭 필요한 고추장, 된장, 소스 부분은 특히 더 오른 것 같아요. 이처럼 식품 가격이 크게 오른 데는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생산 공급 차질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히 기후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도는 올해 이례적인 폭염과 폭우로 몸살을 앓으면서 농가가 흉작 피해를 크게 입어 농작물 식량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진 겁니다. बारिश के कारण चलते हुए सब्जी का रेट बढ़ा हुआ था बाकी अभी नेक्स्ट मंथ से सब्जियों का रेट डाउन हो जाएगा. 밥상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서민들의 경제 부담이 계속되자 이달 초 뉴델리에서는 물가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किसान युवा आज के टाइम में मोदी सरकार के राज में सब दुखी हैं। कोशिश तो ये है कि प्राइस कम हो जाए, गवर्नमेंट को थोड़ा सा प्राइस डाउन करना चाहिए क्योंकि प्राइस काफ़ी हाई हो गया, इसलिए परचेज करने में भी काफ़ी ज़्यादा दिक्कत आता है कोई भी चीज़.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며 올해 국내 총생산 규모에서 영국을 앞질렀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정작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YTN 월드 김성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배달 수요가 늘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품 사용도 급증해 환경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죠. 캐나다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연말부터 제조하지 않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장지훈 리포터입니다. 매년 300만 톤이 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는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와 수입을 금지하고 내년 말부터는 이미 만들어진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를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돼 올해 말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By banning harmful single-use plastics as early as 2021 and by making companies responsible for recycling their plastic waste, we're protecting our wildlife and giving our kids and grandkids a cleaner and healthier future. 정부가 지정한 주요 금지 품목에는 비닐봉지와 포장용기, 포크, 나이프, 캔 음료 포장용 고리, 빨대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비닐봉지 공급을 중단하고 음료 생산 기업은 포장용 고리를 종이로 바꾸는 등 민간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을 촉진하는 쇼핑 대신 가져온 용기에 생활용품을 채워갈 수 있는 상점도 인기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의 생활용품 리필 가게. 가져온 용기에 샴푸나 세제를 넣어갈 수 있고 플라스틱이 아닌 대나무로 만든 칫솔 같은 친환경 제품도 살 수 있습니다. 친환경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 가게는 온라인과 배달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We started this business in January of 2020, so that was 2 months before the first lockdown in Canada. And during that lockdown, we ended up having to deliver. We had to close the store for a month. But since then, we were able to reopen, and we've grown and hired new employees, and we've been doing very well. An inconvenience, I would say, would probably be lugging around my jars and kind of having to be better at knowing when I'm going to run out of things. And I'm just kind of getting used to it as well. 하지만 플라스틱 탈출에 드는 비용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리필 상품의 가격이 플라스틱 용기에 든 기성품보다 비싸고 영세 상공업자의 경우 포장 용기를 바꾸려면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스푼, 포크, 에브리띵 다 모든 게 다 플라스틱이니까 뭐 봉지 뭐 이런 것도 전수 이제 종이 봉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적인 면에서는 엄청 한 2배, 3배 정도 차이 나죠. 그렇다면 이제 음식값을 올려야 되나? 플라스틱 제조 수입이 금지되면 기업이 지속 가능한 해법을 제공할 것이라는 당국의 설명에도 추가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탈플라스틱에 드는 부담이 결국 소비자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뗀 큰 발걸음이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소상공인과 소비자 지원책 등 더 치밀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YTN 월드 장지훈입니다. 네, 앞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사거리와 속도 등 정확한 재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 바람, 이지스 구축함 베리함 등으로 구성된 미 항모 강습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해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을 한미에 떠넘기고 내부 결속을 높이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6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한 번에 발사한 이후 110여일 만으로 북한은 이번을 포함해 올해에만 탄도미사일을 17차례, 순항미사일은 2차례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좋은 사례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물, 특히 취나물의 무한 변신 이야기입니다. 오점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풍 때문에 다소 뒤늦게 우리 곁에 온 화창한 가을날. 남해 바다를 바로 코앞에 둔 밭에서는 나물 수확이 한창인데요. 취나물입니다. 바다의 해풍과 햇빛을 받고 잘 자라니까 우리 공취나물 전국에서 제일 유명해요. 최고요! 날씨가 따뜻해서 사계절 노지 재배가 가능한 지역. 네, 혈액순환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이 취나물의 최대 산지는 바로 이곳 고흥입니다. 전국 유통량의 40%가량이 이곳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신선한 고흥 취나물이나 곤드레나물을 초음파 버블 세척한 뒤에 색소나 방부제 처리 없이 천연 장아찌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짜지 않게, 즉 저염식 발효 숙성입니다. 옛날 거는 짜게만 오래 보관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식초를 넣어서 그 염도를 낮췄어요. 채소하고. 저염식으로. 네. 취나물 한 주먹과 바라, 현미 등을 섞은 나물 쉐이크도 만들고 있는데 최근 미국과 일본 수출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가공 기술로 농업의 부가가치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농산업체를 적극 발굴 지원하여 취나물과 부지깽이 나물을 넣은 간편한 나물 주먹밥도 눈길이 가는 고흥나물의 무한 변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은 현지 농가들과 계약 재배를 통해서 나무를 조달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령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양돈 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 처리는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냄새뿐 아니라 지하수를 오염시키며 한동안 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축산 분뇨를 깨끗한 물로 정화하는 친환경 시설이 운영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공장입니다. 진한 갈색을 띠던 액비가 특수 필터를 몇 차례 거치자 맑은 물로 변합니다. 이 일대 양돈 농가에서 발생하는 돼지 분뇨의 정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 가축분뇨 대부분을 퇴비와 액비로 처리했었지만 이를 살포할 초지와 농지가 부족한 상황.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퇴비와 액상비료는 물론이고 이를 정화해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매일 공장으로 들어오는 분뇨는 약 300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물로 재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오염물질을 걸러낸 세정액비를 특수 필터로 2번 더 걸러내면 투명하고 맑은 물로 바뀝니다. 다른 시설과 달리 각종 화학물질도 사용하지 않아 폐기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화된 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음용수 기준을 통과할 만큼 깨끗합니다. 이곳에서는 역삼투압 방식을 이용해 세정된 액비를 깨끗한 물로 정화하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150톤에 달하는 정화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생산된 정화수는 공장 주변 정원에 물을 주거나 청소용수, 연못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모범 사례로 꼽히며 전국에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300명이 넘는 축산 관계자들이 공장을 방문해 정화시설과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그 축산 분뇨라는 것이 이렇게 자원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놀랐고요. 우리 지역에 비해서 너무 많이 앞서가는 것 같아서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의 어떠한 그 축산 분뇨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좀 생각이 많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물을 마시기까지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제주대학교에다가 먹는 물에 대한 어떤 그 판정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양돈 분뇨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혐오시설로 꼽히던 양돈시설. 이를 깨끗한 물로 정화하는 친환경 축산시설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입니다.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가 열렸던 강원도 강릉에서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지능형 교통체계 ITS 세계총회가 2026년에 열립니다. 도심 전역에는 스마트 교통체계가 구축되고 전 세계 첨단 교통기술을 교류하는 장이 펼쳐질 걸로 기대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2번째 지능형 교통체계 ITS 세계총회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닷새 동안 강릉에서 열립니다. 대만 타이베이와 치열한 접전 끝에 강릉시가 유치에 성공한 겁니다.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 세계총회는 1994년부터 해마다 아시아와 미국, 유럽이 돌아가며 여는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 대회입니다. 국내에서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강릉이 세 번째 개최 도시가 됐습니다. I think they put up a great proposal, and what was really interesting from a New Zealand point of view was the focus on the smaller cities.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가 열렸던 강릉 올림픽파크는 교통올림픽의 주 무대로 다시 태어납니다. 빙상 경기장들은 첨단 교통기술 전시장으로 활용되고 개폐회식이 열릴 대회의장은 올림픽파크 인근에 세워집니다. 또 도심도로 110km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과 재난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심과 해변 관광지를 잇는 16km 구간에서 운행합니다. 우리 강릉은 4년간 잘 준비할
도심 자체가 작으니까 이 자체가 다 전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번에는 좀 강점으로 정했고 전 세계 90여 개 나라에서 기업인과 관람객 등이 20만 명 넘게 찾을 것으로 보이는 2026 ITS 세계총회. 강릉시가 동계올림픽에 이어 교통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3D 영화 시대를 열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블록버스터 아바타가 13년 만에 귀환했습니다. 보디가드와 스파이더맨 등 외화부터 이정재 배우의 데뷔작 젊은 남자까지 한국 영화 10여 편이 잇따라 재개봉돼 타임머신을 타고 관객들을 만납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고갈된 지구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 새로운 생명체 아바타의 모습으로 판도라 행성에 침투한 제이크. 네이트리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나비족을 말살하려는 지구인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2009년 개봉해 세계 역대 순위 1위를 기록하고 국내에서도 외화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달성했던 아바타가 12월 속편 물의 길 개봉을 앞두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바타 원작을 4K 고화질로 재편집해 아이맥스, 4DX, 돌비 시네마 등 더 생생하고 환상적인 3D 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에미상 나무주연상 수상으로 한국 드라마의 새 역사를 쓴 이정재 배우의 데뷔작 젊은 남자도 28년 만에 다시 관객 앞에 섰습니다. 배창호 감독 데뷔 40주년을 기념해 역시 고화질로 재개봉하는데 세계적으로 부상한 배우의 시작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제 데뷔작이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작품이고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나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무엇이고 가장 소중한 캐릭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젊은 남자에서의 이한이라고 항상 얘기를 할 정도로 저에게는 큰 애착이 있는 작품이어서요. 1952년 개봉한 고전 사랑은 비를 타고 1979년 극장판 만화 은하철도 999, 1992년작 보디가드와 지난해 흥행한 마블 시리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도 차례로 재개봉합니다. 이런 극장가의 재개봉 열풍은 여름 성수기 흥행 성적이 저조해 극장가 비수기가 일찍 찾아온 데 따른 배급사들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여름 성수기 시장에서 흥행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 때문에 국내 배급사들이 약간은 지금 개봉 일자를 조정하고 또 미루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이에 약간의 이제 그 스크린의 공백이 생기면서 재개봉 영화들이 좀 많이 그 스크린을 좀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바타 리마스터링이 팬들의 호응을 얻으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 가운데 검증된 작품들이 명불허전의 뒷심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요즘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홈 가드닝이 인기인데요. 키우는 식물의 수가 늘다 보니 노동량이 늘면서 식물을 돌보는 사람, 식물 집사라는 우스갯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식집사가 된 자신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풀어낸 마일로 작가를 김지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락부락한 초록빛깔 근육맨들이 끊임없이 물을 가져오라고 외쳐댑니다. 웹툰 크레이지 가드너에 등장하는 반려식물입니다. 묵묵히 집안 한 구석을 지키는 식물에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 같지만 막상 길러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박진감 있게 자라서 약간 감당이 안 된다는 느낌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예민한 식물이라고 생각되는 애들은 정말 그렇게 막 시시각각 내가 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막 예민하게 반응하고. 작가는 7년 전 집에 놓을 작은 화초를 고르다 홈 가드닝에 빠졌습니다. 하나둘씩 사들인 화분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어느새 200여 개가 됐습니다. 날마다 물시중을 들고 해충을 박멸하고 시들해진 식물에 직접 빗물까지 받아 보약 삼아 먹여주다가 문득 식집사가 된 자신의 이야기를 그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드닝 소재 자체가 책으로 나오는 게 유행을 하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드닝 소재로 만화를 그리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출판사분들이 너무 좋다고 만화로 빨리 그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반려식물 키우기는 코로나로 외출이 묶인 지난 2년 사이 대중적인 취미로 급부상했습니다.
집안 장식 목적으로 화분을 구매한 비중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인 플랜테리어 업체와 식물 병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절절한 실패담을 특유의 유머로 풀어낸 점이 독자들의 공감을 산 비결입니다. 홈 가드닝이 마냥 우아할 것이라는 환상은 적잖이 깨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식집사를 마다앉는 이유는 뭘까? 한편으로 인간 본능에 있는 기쁨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원시인들이 처음 농사를 시작하면서 작물이 자라는 걸 보면서 느꼈던 기쁨을 현대인인 제가 비슷하게 식물을 키우면서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YTN 김지선입니다. 네, 오늘도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4도로 어제보다 높고요. 낮에는 25도까지 올라서 이맘때와 비슷하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니까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겉옷 챙기시길 바랍니다. 현재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셔야겠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사라지겠고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하니까 산행이나 또 캠핑 가신다면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11.2도, 대구가 14.9도, 전주 16도, 부산은 18.8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5도, 춘천과 청주, 대전, 대구가 24도, 부산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기온이 높겠고요. 선선했던 지난주와 달리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